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임종석 비서실장, 정우영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만 오늘 운영위에 불참을 했는데요. 민정수석 왜 나오지 않았느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민정수석도 앞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내각을 구성하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관련 인사를 부실하게 검증하였거나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소통으로 통합하고 국민의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데 지난 100여일 동안 온 힘을 다해 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비서관입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수연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운영위에 우리 간사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민정의 일반 업무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지난번 그 국정농단 사건 같은 정말로 국회에 책임 있게 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지점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실장께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네.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까?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언론에 난 여론조사 관련은 저희 매일 아침에 저희가 대통령님 모시 티타임을 하는데요. 주로 국민소통 수석이 관련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가부 업무는 마땅히 여가부 장관님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어제 여가부에서 지적됐던 것은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전 본부장 네.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자진 사퇴 후에 페이스북에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추천을 하는데 항상 단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이후에는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인사권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생각하고요. 특별히 과학기술본부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그 열망을 저희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청와대가 민간합동 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협의회 폐지 여부와 다시는 개별 기업과 밀실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독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공개되어 온 공개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 저희가
이첩할 일은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풀려진 여론조사만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대 관련해서 좀 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 와서 할 때는 조금 더 국회에서 이제 엄격하게 전부 그것을 비리비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 반복성이나 심각성이나 또 시점이나 이런 것들과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원일이 SBS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민정수석은 운영위원회에 그냥 불출석한 겁니까? 아니면 사유서 제출한 겁니까? 사유서 제출해야죠. 민정수석은 국회에 불출석할 때 그냥 저 못 갑니다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사유서를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유서의 내용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남아있는 것이 부득이하다. 좀 양해해달라. 좀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까지 전부 다 집 비우기 때문에 집은 누가 지키나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제 여야 간사들이 운영위 간사들이 조국 민정수석은 불출석하고 대신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켜서 인사 문제를 따지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지금 야당 의원들은 조국 민정수석 출석하겠다고 과거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안 나왔느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사 간의 합의는 확인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사실은 여기서 야당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게 7월 임시국회에 합의하면서 말이죠. 원래는 운영위원회 열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한다는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정작 안 했고 8월 임시국회 열어서 오늘 운영위 여는데 조국 민정수석도 안 나왔다고 여야 간사는 합의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회의회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의회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게 되면 그 자체가 의회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그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다른 나름대로 국회를 대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민정수석이 불참한 거는 과거 계속해서 불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집권당인 여당이 박근혜 정부 때의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나름대로의 운영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있는가. 당당하게 나와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과거 정부와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지금 김영진 교수님 그 말씀대로 말이죠.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공수만 바뀔 뿐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난 정권 때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했어야죠. 근데 그러면서 출석 안 했어요. 지금의 여당도 얘기가 민정수석이 한 번도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민정수석 과거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다 출석했기 때문에 청와대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국회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소한 형식 논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가 당연히 운영위에서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다른 운영위 때와 달리 취임 첫 해에 이제 운영위원회고 특히 인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지도가 높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정수석 입장에서 물론 인사에 관련된 거 잘못된 거 있는 거는 아까 비서실장 얘기처럼 인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여야가
운영이 열릴 때마다 이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행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저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출석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지금 타겟이 돼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이른바 야당 표현대로 인사 참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공세는 없는 거죠. 그냥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근원을 좀부터 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민정수석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 오기가 힘들어서도 아니고 청와대 비우기가 불편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제 경험으로만 놓고 봐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비리에 대한 약점을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쥐고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도 나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가 막판 되면 슬그머니 민정수석은 안 나오도록 그냥 관행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이 관행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에는 정치적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정부 들어와서 첫 운영위원이라면은 저 문제보다는 오히려 뭐 여론조사가 조작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각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좀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뭐 민정수석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인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운영위가 조금 전에 논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슬쩍 넘어가려는 듯한 그런 그 야당의 태도도 문제가 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제외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어요. 수준 높은 상당히 높은 관점에서 인사를 진행을 했다. 다만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목소리,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 여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사 문제야말로 새 정부가 항상 가장 이 국정 운영에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냐 안 받냐의 시금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 이른바 참신한 인사의 가장 신호탄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과거에 검찰 출신을 항상 썼던 것에 비해서 어떤 학자 출신을 썼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인사는 이 과거의 어떤 관행에 머물지 않는 상당히 그 파격적인 인사를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사의 점수는 좀 높게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로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박기영 교수 잠깐 얘기 나오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노회찬 의원이 그런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잘못된 인사가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제 그 타산지로 삼아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운영위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그 원칙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위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관들 임명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책과 비판을 따갑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가부는 여가부 장관 중심으로 부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청와대의 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여가부 장관의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많이 기사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약속드린 대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청와대의 뜻을 전했다고 하면 이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그냥 나는 전달했으니까 내 소임은 다 했다. 소임을 다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무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무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좀 안 돼 보이네요. 뭐 아무 소리 안 할 수 없는 주무부처 장관이고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 혐오, 여성 비난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건의 안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뭐 건의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주무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부터 내려온 답변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 없겠다는 뜻이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완곡하지만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도 종합을 해보면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경질한다, 계속 기용한다는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지금 8.15 경축식부터 지난 대국민 그 보고 대회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이른바 소통 프레임과 소통 연출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내부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좀 유력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에 뭐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제죠.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거치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곤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여성가족부 장관, 정 장관의 말씀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무기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문회 때 약속했었던 국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정 장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조금 너무 박하게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 여실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만간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그 시점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취임 100일을 끝으로 해서 남들 중요한 것은 그다음부터 많이 보는 건 취임 6개월, 취임 1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러설 때가 된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버티기 시작을 한다면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이 문제도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 잘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지만 잘못된 인사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 정부와 차별화가 없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그 정현백 장관이 무력하다는 표현은 잘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건 정현백 장관의 그 업무 소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단지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게 여성 비하에 관련된 것이라서 건의를 했을 뿐인 것이고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원일이 논소리 형께서 한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현백 장관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야당이 지나치게 전 이 인사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 번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를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자신의 판단을 이걸 야당이 지나치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마치 탁현민 행정관이 있으면 정권이 뭐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다. 단지 이런 그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좀 이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거 기다려야 되는데 야당이 자꾸 이 행정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뭐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이 뭐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좀 같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대국민 보고대회는 약간 뭐 여론이 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과거 문제를 사과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도 마냥 그 야당의 말에 따르겠느냐라는 그 생각 한편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 좀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한 건 아니고요.
전화 통화를 전화 해서 통화입니까? 예,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사권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고요.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후보자, 지명자 신분인데 법조계와 정치권 상당히 엇갈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어떤 법조인입니까? 말 그대로 깜짝 발탁이죠. 발탁이라는 표현이 이외에 더 다른 표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1살이나 차이가 나고요. 나이로는. 기수로는 13기수나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히 기수가 차이 나고 그러니까 소장파 판사가 지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 발탁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개혁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왜냐하면 이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대법관 13명이 바뀌어요. 이 13명이 바뀌는 그 주무 대법원장이 이런 그 50대 그 대법원장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른바 적폐청산과 나라 바로잡기에 모든 법적 조치를 차근차근 마련해 간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 대법관 구성만 좀 놓고 보면 말이죠. 11기가 지금 2명이고 12기가 쭉 있고 15기 제일 막내인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란 말이죠. 자, 대법원장의 지금 권한이 워낙 막강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법원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대법관 인선권, 헌재소장,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모든 거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판사가 약 3,000명 정도 잤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이 판사들의 인사권이 법원 행정처에 집중돼 있고 그 법원 행정처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판사들의 인사권이 새로운 김명수라는 소장파 판사로부터 실행된다. 자, 엄청난 국가적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춘천지방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소장파 판사라고 하는 표현 이미 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과 나이 차이가 지금 11살 차이가 난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법관들 중에 9명이 더 위 기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는 이제 상대적인 소장파다 이런. 예, 후배는 4분, 4명의 대법관이 후배고 19명이 선배고 그런 김명수 후보자를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 대한민국은 엄연히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수장을 김명수 후보자로 굳이 지명을 했을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요. 평소 법원의 독립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라고 브리핑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법원의 독립,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왜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을까요? 이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법관들의 어떤 자율성을 상당히 이제 침해했다라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전국 법관 대표로 구성됐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 했던 것을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당히 좀 법관들의 어떤 그런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할 때 이 지금 후보 지명자가 김명수 후보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법원의 독립보다도 법관의 독립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해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상당히 좀 이렇게 제왕적 대법원장이다 이런 평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과 대비해서 지금
대변인이 저런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법관의 독립을 강조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인사 문제, 그동안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법원행정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선 법원으로 나눠주겠다. 그런 것들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그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사법 행정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대변인이. 그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법원의 행정처를 전부 다 장악을 해서 모든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위적인 것을 넘어서서 제왕적으로 갔었다는 부분들을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을 얘기할 때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법관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 결국은 대법원장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과거에서 보지 못했었던 사법개혁의 실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너무 진보 성향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예를 들면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를 많이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의 대법원장은 로버츠가 50세 때에 실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다시피 종신제입니다. 네. 뭐 4대 때 마샬 같은 경우는 무려 34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막상 판결을 보면은 또 대법원장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 이념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보수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거고 진보 성향의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건 아직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제 받아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새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분명히 독립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념적 움직이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법개혁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판사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네. 이른바 이런 식으로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 탄생을 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습니다. 뭐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심, 2심, 3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1심, 2심, 3심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판사들끼리 1심, 2심, 3심의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진보적인 성향의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을 하는 법관 개개인의 다양성과 가치관과 양심과 철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있기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1심, 2심, 3심의 내용이 많이 바뀌겠구나. 굉장히 다양한 판례가 나오겠구나. 되게 큰 변화가 있겠는걸? 뭐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판사들은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 만약에 국회 동의 절차 거쳐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1993년에 임명된 윤관 대법원장에 이어서 첫 50대 대법원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지방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첫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일이 논설위원이 우리법 연구회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SBS 법조를 담당하는 임찬종 기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던 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 자체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반드시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인권과 국민의 인권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 그 대표적인 시국사건 오송해라고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에선 이제 국가배상 판결을 나중에 내렸던 거 이런 것들은 글쎄 그러한 판결을 진보적 판결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란 말이 상당히 어떤 그 사물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런 판결은 다 나왔다는 거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하는 거는 김명수 후보자만 내린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전교조 이제 법의 노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결과적으로 전교조 편을 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진보적 판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또 본안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시정이었죠.
파기환송심이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법관들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앞서서 막 주도하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의 영역 자체는 진보보다는 보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사실 말이 삼권 분립이지 삼권 분립은 거의 없었어요. 그 과거 권위주의 때는. 완전히 사법부도 그 사법살인 같은 거, 인혁당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돼서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예를 들었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법관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직면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행정처에 소속이 안 돼 있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른바 법원의 가장 엘리트 코스를 겪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는 파격 인사, 서열 파괴, 관행 파괴 그런 점에서 진보적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말씀은 하나만 저희가 또 듣고 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평소 이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또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의 의미는 기관인 사법부뿐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것에 여기서도 법관 개인의 독립, 지난 3월에 있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행사에서 직접 저런 소신을 밝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김명수 내정자 말고 조금 전에 우리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제 현재 대법관의 대부분을 교체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에 있는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법관이 됐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심, 2심, 3심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성이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김명수 대법관장 내정자가 꼭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현재 그 로버츠 대법원장이 실은 아버지 부시가 임명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판결을 하냐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이끌어내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합법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는 완전히 배신을 했다. 어떻게 오바마 케어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어떤 성향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우리 대법관 정도 되는 분들은 그 정도의 시각과 양심과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대법원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정치권 반응, 각 당의 반응을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국회 인준 받을 수 있을까요? 김명수 후보자는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그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나 기수 차이가 나는 데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의당도 김명수 후보자는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까요? 물론요. 그렇게 되죠.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처럼 무슨 개인적인 흠결이나 무슨 주소 이전 이런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사법 개혁을 위한 사법 행정 개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야당의 반응도 많이 달라질 것 같죠. 특히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한테 과도하게 제왕적 권력이 집중돼 있는 그저 국민들이 지금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치권과 검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사실 법원의 사법부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중 주목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고 법관들의 독립성을 유지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철학을 제시해 준다면 뭐 통과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되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 이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차례 열리지도 않았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사상 초유로 현직 판사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소신을 밝힐지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어제 조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방송 관계로 하루 쉬었는데요. 그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서 국민과의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서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중계방송이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일 동안 사실 당연한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국민 인수위원들이 묻고 관계부처 장관 또는 수석들이 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도 넣었습니다.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는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물이냐 건물이냐?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그렇게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5월 22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더욱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는 인이와 쑥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100일이 됐다고 그러네요. 저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짝 웃을 수 있게 좀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준비한 행사니까 청와대에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행사 끝나고 나서 뭐 정치권 반응, 평가 어떻습니까?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아주 맛있는 밥상이 또 한 번 나왔다 그러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메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8.15 기념식부터 해서 대국민 보고 때까지 참으로 참신한 밥상이 쭉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야당의 반응들을 놓고 보면 참으로 민심의 입맛이라는 게 묘한 것이 이게 과하면은 조금 더 이런 부담이 나올 걸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좀 표현했고요. 국민의당은 정치 쇼라고 폄하를 했고, 바른정당은 자화자찬 디너쇼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이 야당의 반응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저런 기획과 연출력이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오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죠. 예, 야당 반응 보니까 공교롭게 쇼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데 두 분은 저 행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이제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했고 답변했는데 그저께 저 부분도 물론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높이 살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너무 핵심적인 사안을 좀 비껴간 것 같아요. 일단 UFC 훈련이 바로 다음날 시작되는 거였고 살충제 달걀 문제가 계속 거론된 상황 그리고 사드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당연히 있을 텐데 물론 국민인수위원들이 받았던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왔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핵심적 사안이 비껴갔다는 것에서 조금 이제 의미가 희석됐다고 보여지고 제가 아까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지한 국민들이 봐도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안 했어도 괜찮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김영진 교수님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에 1.7회씩 국민들과 만났습니다. 연평균 20.3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2번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소통이든 쇼통이든 대통령이 국민들과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절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는 괜히 좀 나름대로 즉석에서 물어보고 서로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긴장하고 대통령도 긴장을 했는데 대국민 보고대는 아직 잘 짜여진 게 한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너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면서 나름대로 좀 훨씬 더 국민들과 자유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방송사들이 꼭 이 행사 다 천편일률적으로 생중계했어야 했느냐면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중계를 한달지 아니면 인터넷 생중계를 한달지 차라리 어디 방송사 하나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으면 이런 비난도 받지 않고 훨씬 효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행사 기획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국민 보고대회를 갖기로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었고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언론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당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점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서너 개가 같이 그 시간대에 참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특별히 중계방송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최경환 의원이 DJ 때 청와대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다 아시면서 또 저러시네. 국민과의 대화라는 말을 그 행사를 처음 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방송사의 생중계 편성에 대해서 청와대가 요청을 한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지금 방송 환경이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의 대화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적 관심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중계 방송사는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공교롭게도 SBS가 그 키사라 그래요. 그 순번을 쥐고 있는 SBS가 이 순번을 맡고 있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이게 시청률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경쟁적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좀 많이 한 거는 좀 사실이죠. 매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와대도 지금 그런 이 요청에 대한 거는 부인을 또 했고 방송사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주요한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처럼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비판을 받더라도 방송 3사가 똑같은 경기를 중계 방송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된 거 실질적으로 좀 100일 기자회견도 했고 대국민 보고 했으니까 야당에게 좀 반론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신들도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과거에도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그걸 요구했었고 정치권에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그 말씀은 뭐 미국 정치권 보면서 상당히 저런 것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같은 분량을 혹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괜찮으시다면 나오셔서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아직은 중앙언론사랑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홍준표 대표 측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